오늘부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지도 꼭 한 달이 되는 날이죠. 당초 예상과 달리 다우지수가 19,000포인트 시대가 열릴 정도로 증시는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금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기대가 높았던 귀금속을 비롯한 안전자산인 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재테크 시장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지 딱 한 달 되는 날이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났는데 총괄적으로 금융시장의 움직임 짚어주시면요. 예, 벌써 한 달 됐어요. 엊그제 당선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트럼프가 한 달 전에 당선될 때 대부분 이렇게 트럼프 당선에 대한 평가는 뭐 트럼프 쇼크, 네. 트럼프 트라우마,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불확실성 시대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안정자산은 좀 선호하고 위험자산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려라. 그리고 많은 외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러나 지난 한 달간의 모습 보면 이와 같은 예상과 달리 정반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모두에서 그 장인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 가장 위험자산에 해당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우존스 지수로 좀 많이 올랐죠. 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얘기가 계속 네. 나는데요. 지금 한 달간의 다우지수 이렇게 모습 보면 주가가 떨어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정도인가요? 계속해서 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우지수가 19,000 시대에서 19,500포인트까지 오늘 이렇게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그 안전자산을 꼽았던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당선 직전에 1.8% 10년 만기입니다. 네. 이것이 2.5%까지 갔었죠. 그래서 상당폭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자산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든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이 시청자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는 트럼프 당선 이후로 트럼프 골드 이렇게 했습니다. 금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많이 추천했던 금값이 당선 직전에 온스당 1,310달러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상품 시장에서 1,170달러대거든요. 그러면 한 달 기간에 무려 온스당 140달러가 아주 이건 뭐 급락이 아니라 폭락한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됐은 수준이거든요. 또 한 가지 관심이 이제 달러 인덱스의 달러 가치인데요. 달러 가치는 당선 직전에 97레벨에서 이것이 102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 100대로 다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달러 강세보다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위험자산인 주식은 선호도가 높아지고 안정자산인 대부분 그 안정자산은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네. 현상이 지난 한 달간의 모습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네. 또 지난 한 달간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당초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기대를 거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결국 이제 위험자산이 선호되고 안전자산이 퇴리됐다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트럼프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기대가 높아지는 현상이 한 달간에 뭐가 있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트럼프 쇼크라든가 트럼프 트라우마라든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되는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어떤 선거 전략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45대 대통령 선거는 베스트가 뽑는 게 아니라 세컨드 베스트가 뽑는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양당 후보 간의 결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장 드라마로 연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말이든가 음담패에서 이것이 트럼프의 마치 상징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재테크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버려라, 안정자산 올라가라 하는데요.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거티브 전략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개인적 장점보다도 이렇게 나쁜 점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그런 것이 본래 기조로 들어온다 이런 모인데요. 네. 최근에 보면 사실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어떤 세련치 못한 행동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되죠. 그래서 증시 입장에서는 넌 시스템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기대를 하는 게 우리 박근혜 정부랑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비 강력 명단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대체로 보면 철저하게 교수 배제, 네. 그다음에 철저하게 3선 이상 의회 기득권 정치 세력 배제, 그리고 가족들 배제, 네. 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기업인 중심, 금융왕국 중심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은 라이프스타일이 짧고 종전의 이론과 간섭으로 통하지 않는 뉴노멀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노이즈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노이즈 현상이 발생하면 의사결정, 판단이 중요하고요. 의사결정이란 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3선 이상 기성 정치인 의사결정 합니까? 뒷전에 물러갑니까?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지 어렵죠. 않을까요? 항상 네. 뒷전에 물러가 있죠. 초선 의원 보러 하라 이런 얘기하죠.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 다들 그런 거 아닙니다는 대학 교수님들 막상 의사결정을 책임져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일반적으로 네. 뒷전에 가 있죠. 그리고 가족들은 대통령이라 우리나라 사태에서 보면 대통령이 밀어를 쓰기 때문에 의사결정 안 하죠. 그러나 지금과처럼 기업이라든가 금융가는 그때그때마다 되든 안 되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뉴욕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데는 손정희 아시죠? 네. 이 500억 달러 이거 투자 요청해서 트럼프는 그 순간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에 대해서 오해가 트럼프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사업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우리의 대통령의 권력 지위를 이용해서 트럼프 부동산 개발은 계속할 것이다 하는 오해. 네. 그리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봉은 높게 받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연봉까지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트럼프가 보여주는 자신은 뭐냐면 내가 대통령직이 내 책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은 안 하겠다 하는 선언. 그리고 연봉은 $1만 받겠다 하는 선언. 네. 이런 것이 트럼프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자 단성 직전에 트럼프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한 30% 되는데요. 지금은 50%대까지 끌어올리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50%대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버락 오바마 정부가 그때 국민의 지지도가 출범 전에 1월 20일 날 취임 전에 가장 지지도가 높았다 하는데요. 그거보다도 단계 급속히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그때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려보다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위험자산 올라가고 안전자산 퇴조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향후에도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트럼프 정책, 다시 말해서 이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오해가 풀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풀려 나가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이 대목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실상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 해석했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그게 금융시장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서 보면 트럼프 노믹스의 가장 총체적 기능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네. 이게 이제 트럼프만의 이단적인 속성이냐 아니면 공화당 전통 기조로 같은 거냐 하는 따에 있어서 이단 기조는 불확실하게 연결되는 거고 공화당 전통 기조가 맥을 같이 한다면 다시 공화당 기조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공화당의 전통적 기조는 누님 말씀대로 스트롱 아메리카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네. 트럼프가 주장했던 시각, 미국의 재건과 그다음에 스트롱 아메리카, 강한 미국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전통 기조와 전통 관행대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속속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트럼프 당선 직후에 대외 통상적에서 극단적 보호주의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보호주의라 했죠. 근데요. 만약에 세계가 하나인 상태에서 미국은 수입 국가거든요. 극단적 보호주의로 가면 미국이 가장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수출이 망한다, 수출국가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수출 국가는 자기 상품이 파는 거 아니까 상품을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극단적 보호에서 막히면 자급자족은 가능하죠. 근데 미국은 최대 수입업체면서 소득계층, 비용상 보면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미국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미국의 생산 코스트를 보러 보면 그 사람들이 입는 옷 같은 거는 미국의 생산 코스트에서 맞춰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수입을 써가지고 중산층의 옷을 전부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막는다. 극단적으로 막는다. 그러면 누가 피해가 되겠습니까? 결국 미국의 트럼프의 가장 지지층에 해당되는 중산층의 백인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 보호주의에 대한 평가는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극단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결국 미국은 공화당의 기조로 간다면 공화당은 무역적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할 때는 무역적자는 미국의 성장과 젊은 사람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뺏긴다. 이게 공화당 인식이다. 그렇죠. 누가 깼느냐? 네. 누가 뺏어가느냐? 대미무역 흑자업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만,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독일, 경우에 따라서 스위스 이런 네. 국가들이 뺏어간다. 그러면 그 국가들은 국익보호 차원에서 국익을 훼손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상압력, 자국통화 절상압력을 가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기여하지 않는 국가들은 공존을 모색한다. 이것이 실용적인 보호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투 트랙이라는 표현을 쓰고 차별적 보호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상무장관은 이 상무장관은 미국의 USDR 대표와 함께 미국의 통상 정책을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자 당선 직후에 한국경제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는 국가별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맞춤형 무역 정책, 맞춤형 통상 정책을 가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차별적 보호주의와 또 질적 보호주의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보호주의를 갈 것이다 하는 이런 당선 직후의 평가는 얼만큼 잘못되어 있는가. 이 극단적 보호주의를 하면 안전 자산이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금 가격 혹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또 당선 이후에 또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또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예상들이 나온다고 보세요? 네, 장학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시청자분을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서 좀 더 올라가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자세는 저도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항상 균형이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제가 더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금도 미국의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는 사실 집권 이후에 더 올라갈 거로 보는 것은 역시 뭐든지 주가는 펀더멘탈이거든요. 네. 그 자체는 펀더멘탈인데요. 펀더멘탈 차원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이 자막을 좀 오랫동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 완화와 재정 정책 이렇게 보면 재정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다이렉트리 시차가 적기 때문에 크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 효과가 똑같은 경기 부양책을 수단으로 들여도 더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자 재정 정책, 재정 질출 정책에서 트럼프와 뉴딜 정책 뭐냐?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930년대 소위 낙후된 SOC를 개량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와 뉴딜 정책이 추진한다 그랬죠. 그러면 재정 질출 정책이다. 그럼 미 의회 예산국, 중립기관을 주는 미 의회 예산국에서 재정 질출 수익은 어떠냐 하면 2.2배다. 네. 가장 효과가 크다. 100 22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효다. 네. 그러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세 정책. 네. 자, 미국의 지금 경제 주체들이 너무 세부담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부담이 높은 것이 레포 커브상 비표준 지역에 대해서 세율이 올라가면 경제 효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세수가 감소시킨다. 기업이니까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죠. 네.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게 세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낮춘다. 이게 1980년대 레이고노믹스의 아서 레포 커브를 이용한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 레이고노믹스거든요. 그때 공화당 기조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소 정책에 의해서 세율이 낮으면 자 법인세 35에서 15% 내려, 그다음에 소득세 39에서 33% 내려, 상세 폐지 물론 소득 기준에 따라서 네. 이렇게 폐지되면 세부 부담이 감소되니까 경제 주체들이 효율이 증대되겠죠. 왜냐 가처분 선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경기가 살아나서 재정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선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효과를 반영한 첫 보고서에 있는 세계경제 예측은 OECD 보고서 보면 자 자막에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 지나가서 보셨겠습니다는 어떠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자 이게 OECD 전망입니다. 당선 이후에 효과를 반영한 첫 이렇게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 올해 1.5%, 내년엔 2.3%, 그 다음에 2018년 3.0%. 굉장히 갤로핑 들어가죠. 그렇죠. 내년에는 0.8%포인트, 후년에는 0.7%포인트. 이러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이렇게 개선되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니까 경기에 민감지에 해당되는 나스닥보다는 경기의 다우존스 지수, S&P 지수,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또 위험 자산인 주식이 더 오르게 되면은 이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국채의 투자 매력들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문제는 사실 트럼프 당선 직전에도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 한국경제TV가 시청자분한테 기여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제발 국채 투자는 하지 마세요. 특히 선진국 국채 투자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진이 찰떡할 때 이렇게 붕괴된다. 순간 폭락, 플래시 크래시라는 얘기를 네. 장했거든. 많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앞으로 뭐냐 국채 투자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선진국 국채 투자는 지났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너무 국채 투자가 과열돼서 이 마이너스 금리가 될 때까지 이렇게 과열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플래시 크래시에 대해서 빨리 좀 여유가 있을 때 버리세요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 트럼프 집권 이후에 재정 지출정에서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 보면 재정 적자가 심화되겠죠. 네. 그럼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 자 어떻게 했냐면 국채 발행하죠.
국채 발행하면 국채 발행을 증가하면 국채 시장에서 국채 서프라이 물량이 공급 물량이 증가되니까 마운드 프라이스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죠. 금리는 급등하는 현상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일반 사람들이 지금 국채를 많이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국채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 집권 시절에 국채 발행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하니까 서둘러서 팔게 되는 거죠. 서둘러서 팔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1.8에서 2.5%로 급등하는 양상이다. 자, 세계는 하나니까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금리가 전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항상 저한테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할 때 많이 질문하는 게 한국의 금통위 금리에서 정책 금리는 1.25%인데 우리 대출 금리는 벌써부터 막 뛰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 금리와 기준 금리를 나누자는 게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겠죠. 네. 그럼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자 한국은행 금통에서 결정되는 1.25% 정책 금리가 아니라 사실 3개월 CD 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책 당국에서 금리는 이렇게 유지하더라도 사실상 뭐냐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한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그래서 네. 그런 거. 그래서 정책 금리 있고로 기준 금리로 하는 시각을 빨리 좀 버려야 된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러거죠. 두 번째는 자 금융 기관은 사실 예대 마진, 특히 은행 같은 게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 기반이 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죠. 자 그러면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 금리고 장외과 입장에서는 비용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우리나라의 시중은행 장들은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박수를 치겠죠. 네. 왜냐? 국채 금리 미국에 올라가? 그러면 뭐냐? 대출 금리 빨리 올리겠죠. 왜냐? 수익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예대 마진폭 확 돼서 그래야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금융사 이익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형상. 그래서 이자 부담이라는 게 증가되는 현상. 지금 굉장히 주택담보대출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예고도 없이 확 뛰다 보니까 지금 뭐냐 담보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거의 공황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그렇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금통위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미국의 금리가 한국에 이미 실제 금융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안전자산인 금을 비롯해서 귀금속이 있는데요. 앞으로 또 금 가격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항상 상반기에 올라가고 하반기에 떨어지거든요. 네. 이 패턴이 지속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 투자하실 때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권도 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 단기에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걸려보는 것들은 이게 장기적으로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많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금 투자 같은 경우는 뭐든지 원천과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매칭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슈퍼 사이클 위주로 해서 투자를 채우는 게 낫습니다 하는데요. 항상 뭐냐 언론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금이 조금만 올라가면 상방 올라가면 금 투자 열풍. 그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불확실성이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이 금입니다. 트럼프 이거로 금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봤었는데요. 사실상 그런 말이 지금 얼만큼 그 말을 듣고 금 투자했으면 아마 당선 직전에 1,310달러에서 지금 1,170달러로 폭락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장기에서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금 같은 경우는요. 장애권 입장에 금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뭐냐 금에 대한 애착도가 좀 줄어들겠습니까?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저는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예, 사실 시청자분이 장애과에 이렇게 말씀을 어떤 각도로 이렇게 들으실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내가 소득이 없을 때 금 1kg짜리에서 나오는 빛 반짝반짝하는 이렇게 빛과 내가 소득이 부자가 됐을 때 금 1kg에서 나오는 반짝반짝한 빛 있잖아요. 네. 그게 내가 없을 때 금에서 나오는 빛은 똑같겠죠. 근데 그렇죠. 내가 소득이 없을 때 그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영롱함이라든가 부자가 됐을 때 똑같은 빛이 영롱함 정도 어디가 더 영롱하게 보입니까? 없을 때가 더, 때죠. 그렇죠. 그래서 없을 때니까 세계 입장에서 보면 세계는 어쨌거나 성장하거든요. 네. 이 성장률이 왔다 갔다 할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성장이 되는 이런 패턴을 볼 때 사실상 뭐냐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소득성이 높아지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더고요. 네. 영롱한 빛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줄어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 투자는 사실상 산업용 금 수요를 채우고는 재테크용 금 수요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서 슈퍼 사이클의 전망을 들어서 보면
워렌 버핏.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십니까? 워렌 버핏이 나오고 있죠. 네.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간이 그렇게 많이 주가가 떴으니까요. 근데요, 이 가장 재테크를 잘한다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면 $800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비관적으로 세계 경제를 보면서 안정자산의 금에 대해서 선호할 것을 보고 금가에서 밝게 절망할 거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루비니 교수조차도 $1,000가 붕괴될 것이다. 이온수당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상반기 오르고 하반기에 떨어지는 이 패턴에 너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속나가리랄까요? 속는다가리는 표현을 쓸까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금은 슈퍼 사이클대로 보시는 게 낫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오른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채와 금 가격, 만약에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내년 1월 이후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다우지수 2만 포인트 시대 열리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트럼프 당선 직후에 많은 사람이 트럼프 쇼 뭐 이렇게 해서 주가가 네. 떨어진다 할 때 그게 오늘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짚어보니까 내가 그때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요. 1월 상처가 좀 되신 14일, 것 같아요. 1월 14일 날 방송했더라고요. 그때 1월 14일 당선 직후죠. 네. 우리가 이제 당선 결과가 11월 9일에 나왔으니까 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다우지수 2만 포인트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에 대한 오해라든가 트럼프의 경제정책의 재정정책의 어떤 승수 효과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서 2만 포인트 열리는데요. 대사가 그때 당시에 사실상 그 트럼프 쇼이랬다 이런 얘기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너무 특정 목적을 위해서 너무 뛰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이 오해들도 있었어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각이 있었었는데요. 사실 지금 당선 이후에 당선 직전에 다우존스가 17,800 정도였었거든요. 그랬죠. 네. 지금은 19,500이니까 한 달 만에 거의 한 1,700포인트가 올라간 네. 거죠. 굉장히 빨리 급등한 현상이죠.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 자막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사실 19,000 뭐 여기 나오죠. 이게 자막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CME 다음에 나올 겁니다. 밑에 자료화면 19,549 나오죠. 나스닥을 네. 넘어갔습니다는. 이렇게 나오면 지금 한 500포인트 안 남았습니다. 상승률을 보면 3%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점으로 볼 때 다우존스는 사실 2만 포인트 집권 이후에는 열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공화당 전통 색채대로 트럼프의 기조가 넘어간다면 공화당은 어떤 기조를 취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친기업 정책, 친증시 정책, 친원가 정책 이런 정책을 취하거든요. 이런 정책을 취하고 무엇보다도 사실상 의사결정이 빠른 기업이라든가 금융사를 접어든다는 이렇게 모든 내각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본다면 앞으로 미국이 뭐냐? 미국이 상당히 국익정책 타원에서 미국 경제가 탄탄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집권 이후에 네. 뭐 2만 포인트는 언젠가나 가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네. 장영권은 또 한국경제TV의 송지우 사장께서는 이렇게 제가 2만 포인트 가면 특종상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19,500 가서 그나마 우리 투자자들이 우울한 가운데 국정사태라든가 뭔가 우울한 가운데 우리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지금 1990 네. 이렇게 1900대 지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죠? 그럼요. 대통령 네. 문제인데 이게 400포인트, 500포인트 떨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데 있어서는 그래도 트럼프가 우리 그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박수를 쳐줄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네. 증시가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도 그렇게 최대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버티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오늘 2,000포인트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아주 많은 관심이 되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됐을 때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장에 그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1991이더라고요. 한 10포인트 남았는데 네. 오늘 좀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300포인트 올랐으니까 제발 좀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사태 내일 뭐 탄핵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탄핵이 좀 이렇게 증시에서 좀 유리한 방을 장성해서 트럼프도 뭐 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2,000포인트 확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네.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요. 이나마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뻥 좀 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요, 이 원달러 환율 문제도 사실 주가 이상으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그럼요. 줄이게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당선 이후에 트럼프 쇼이라는 게 해서 원달러 환율이 1,250원, 달러 강세다 1,250원, 1,300원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지금 원달러는 사실 1,120원대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한국이 통상압력과 그다음에 환율적인 측면의 타겟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많은 사람이 1250원, 1300원 내년에 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시각보다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좀 사업 계획을 이렇게 지금 작성하실 때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